자, 생명과학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질 대사에 대한 걸 복습하고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 더불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물질 대사의 대사라고 하는 건 뭔가가 변화한다는 뜻이었고, 자, 물질 대사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동화작용, 또 다른 하나는 이화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동화작용은 작은 것들이 합쳐져서 큰 것이 되는 것, 이화작용은 큰 것이 쪼개져서 작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동화작용의 예로는 광합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이산화탄소가 합쳐져서 사이즈가 큰 포도당이 되는 것, 반대로 사이즈가 큰 포도당이 쪼개져서 사이즈가 작은 이산화탄소가 되는 세포호흡이 이화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화작용에 대한 추가 설명, 동화작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보면,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놈이 쪼개질 때, 자, 6개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은 세포호흡이 되겠죠. 이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반드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에너지 양보다 포도당의 에너지 양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방출됐기 때문이죠. 자, 동화작용은 반대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놈이 합쳐져서 단백질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미노산 5개를 합친 것의 에너지의 양보다 단백질, 아미노산 5개가 합쳐져 있는 단백질의 에너지 양이 항상 더 큽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동화작용은 자, 단백질 5개가 있는 건 사이즈가, 에너지가 작다 그랬고, 여기 합쳐져서 하나로 쭉 이어지게 되면 에너지 양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총 에너지 양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것이 아미노산 5개, 이쪽에 있는 게 5개 아미노산이 합쳐진 단백질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화작용을 보게 되면 아까 사이즈가 큰,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 포도당이 사이즈가 작은 이산화탄소 6분자로 부서지는 걸 우리가 예시로 봤는데, 에너지 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포도당의 에너지 양은 컸는데 이산화탄소 6개의 양은 작게 되니까 이걸 쭉 이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제 주변 온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 온도를 보게 되면, 자, 동화작용 한번 보세요.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이쪽으로 에너지가 투입이 됐죠. 에너지가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 건, 자, 주변에 있는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주변 에너지랑 같은 거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에너지,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온도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화작용이 일어날 땐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았습니까?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주변의 온도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온도는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는 건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자, 휴렛패커드에서 나온 광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Take it left 20 degrees. Beautiful planet. It's kind of boring though. Photo quality on any paper. PhotoRet 2. Only from HP.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게 그 HP 광고였는데요. 지금 화성에 그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탐사를 하는 과정이 보여졌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오개념이 있는데 실제로는 화성과 지구 간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탐사선을 조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화성에서 지구까지는 평균 거리가 1억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정말 멀죠.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1976년
발사된 바이킹호입니다. 그래서 요 탐사선을 바탕으로 우리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실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바이킹호에다가 지금 그림에서 와 있는 가, 나, 다 세 가지 실험 장치를 실어서 생명체가 있는지 탐사를 했는데요. 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요 놈을 보게 되면 램프가 달려 있고 이 네모난 박스에 밑에서는 가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안에는 화성 토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서는 14CO2, 14CO가 들어오게 되고 이쪽에 방사능 계측기가 있는데요. 자, 이제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방사성 기체를 주입하게 됩니다. 14CO2나 14CO를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쭉 넣어주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저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있는데 지구에 이런 고등 식물들 혹은 동물들이 존재하려면 지구에 존재하는 어떠한 흙에서라도 아주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미생물 안에는 분명히 광합성하는 미생물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이 실험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성 토양에 지금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있다면 그러니까 화성의 토양이 지구에 있는 토양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험을 통해서 광합성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의 재료인 14CO2를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을 비춰줍니다. 빛을 비춰주게 된 이후에는 내부의 방사성 기체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기체를 싹 제거하게 되면 자, 얘가 만약에 이 안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라서 광합성하는 미생물이 있다면 포도당 같은 유기물들이 만들어지겠죠. 이 유기물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기에 이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유기물이 열분해가 되면서 기체로 위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둥둥 떠다니다가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사능 계측기에서 삑삑삑 소리가 나면서 방사능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방사능 기체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화성에는 광합성하는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고, 이 실험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물질 대사 중 이화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 실험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험인데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토양을 뜻든지 간에 그 토양에는 세포호흡을 하는 미생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 토양에도 지구와 같은 처지라서 세포호흡을 하는 미생물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실험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사성 영양분 용액을 넣어주게 됩니다. 방사성 영양분 용액이 툭툭툭 떨어져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세포호흡을 할 테니까 세포호흡의 결과 CO2가 나오겠죠. 방사능 물질이 있는 CO2가 방사능 계측기로 쏙 들어가서 삑삑삑 소리를 내면서 이곳에 세포호흡하는 미생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겁니다. 자, 과정은 방사능 유기물을 먼저 주입합니다. 14C가 포함된 유기물이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방사성 기체가 방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과 당연히 방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실험의 과정은 이 토양 안에 물질 대사 중 이화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전제해서 했다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실험인데요. 이 세 번째 실험은 자, 가랑 나의 실험을 보면 둘 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처럼 이화나 동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화의 예로 세포호흡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동화의 예로는 광합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실험의 공통점은 둘 다 탄소를 기반으로 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처럼 탄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했는데 사실 화성에 사는 생명체들이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처럼 탄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생명체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양분은 탄소가 아닌, 그러니까 유기 영양분이 아닌 다른 영양분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니까 뚝뚝뚝뚝 떨어진 다음에 얘가 무언가 변화를 시킨다면 이곳에 있는 기체 조성의 비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물질 넣어주고 일정 조성의 혼합기체를 주입한 다음에 혼합기체의 조성비를 변화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기체 분석기가 조사해 주게 되겠죠. 결과는 변화 없음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이화작용을 전제해서 실험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1976년 바이킹 어메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정말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바로 요놈, 박테리오파즈에 대해서 좀 더 심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박테리오파즈로 배우는데 다른 바이러스들도 전부 다 비슷합니다. 박테리오파즈는 이따 다루기로 하고, 자, 먼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담배잎에 무언가 막 생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건데요. 이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담배들은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담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담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런 질병에 걸려 있는 잎들을 생물학자한테 가져가서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는 약을 개발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탁을 받은 과학자는 요놈들을 먼저 분쇄를 했습니다. 분쇄를 해서 세균 여과기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세균 여과기는 세균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세균보다 작은 것들을 통과시킵니다. 자, 이 과학자가 세균 여과기에 통과시킨 이유는 세균 여과기에 통과시키게 되면 위쪽에는 세균이 남고 아래쪽에는 세균보다 작은 것들이 남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세균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물질들을 떠가지고, 즉 세균을 떠가지고 원인 물질을 규명하고 그 이후에 예방하는 약까지 개발하려고 했던 거죠. 자, 여과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채와 비슷합니다. 채. 그래서 채의 구멍보다 큰 놈들은 위에 남고 작은 놈들은 아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들은 세균보다 큰 것들 혹은 세균 이런 것들이 남겠고 아래쪽에는 세균보다 작은 것들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건강한 잎에다가 세균을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이상해서 다시 붙여봤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이상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놈을 건강한 담배잎에다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담배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번식을 하더랍니다. 아, 그렇구나. 세균보다 작은 병원체가 있구나. 이게 바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의 첫 발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을 박테리오파즈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 구조가 굉장히 간단한데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껍데기로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껍질이라고 부르고요. 이 안쪽에 핵산이 있는데 DNA나 RNA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박테리오파즈는 이 안에 RNA가 들어가 있고 다른 바이러스들은 RNA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고, 자, 바이러스 껍질이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단백질의 마지막 껍데기가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껍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이나 다른 생명체들은
마지막 껍데기가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를 단백질 막이라고 하지 않고 껍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막과는 성분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껍질이라고 합니다. 자, 바이러스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생물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핵산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핵산이 있는데 바이러스도 핵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생물의 특징도 있습니다. 바로 세포막이 없다는 거죠. 막이 없고 껍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고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에만 기생을 합니다. 그걸 활물 기생이라고 합니다. 죽어있는 놈들한테는 들어가질 않아요. 활물 기생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비세포 구조입니다. 단백질 껍질이고 이 안에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소라고 하는 놈은 물질 대사를 도와준다 그랬죠.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생물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바이러스의 생물적인 특성은 바로 전부 다 핵산의 존재 때문에 유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숙주의 몸에 들어가서 증식이 가능하고 핵산이 있기 때문에 적응과 진화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 적응과 진화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돌연변이는 핵산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 두 가지 생물적인 특징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고 바이러스의 무생물적인 특징은 뭐냐? 비세포 구조다. 바로 껍질 형태라는 거고 효소가 없어서 물질 대사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바이러스가 무생물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꾸로 교실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